보겠습니다. 우선은 채점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 다 불러드려서 할게요. 5, 5월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2번에 4번, 3번이 2번이었습니다. 틀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5번, 그 다음 5번에 3번, 6번에 2번, 그 다음에 7번에 5번입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8번에 5번, 9번에 5번, 그 다음에 10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4번이었었고요. 12번에 4번, 그 다음에 13번에 2번, 그 다음에 뒤에 6번, 14번에 4번, 15번에 1번입니다. 틀리신 거? 하나 있어요. 네, 몇 번이죠? 12번. 네, 그 12번은 좀 많이 틀렸는데요. 사실 뭐 정확하게 딱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의문문적 이형태랑 형태론적 이형태는 들어보셨어요? 네? 의문문적 이형태랑 형태론적 이형태는 들어봤어? 아니요. 네, 요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꼭 잘 말했던 건 뭐냐면, 의문문적 이형태는 의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형태론적 이형태는 뭐였다? 주변 형태소랑 달려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 조사가 뭘로 나뉘어요? 이 가로 나뉘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을로 나뉘어지고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랑 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다와 다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앞에 있는 체형에 뭐가 있으면 받침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얘가 자음으로 끝나면 얘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면 요 뒤에 기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외에 또 다른 조사는 있어요? 없어요? 이 같은 성격의 조사 중에 또 다른 성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상호적 관계라고 합니다. A 아니면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용언에 어감과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감과 어미가 있을 때 어미의 계열은 아, 어가 있고요. 아서, 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 어라가 있어요.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론 at과 업도 있어요.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라 말했어요? 어간이 끝음이 양성 모음이고요. 어간의 맨 마지막이 음성 모음이면 얘네가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의 모음에 의해서 얘는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의해서 어쨌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에 따라서 나눠진다? 의문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형태론적 이형태는 뭐냐면 형태소랑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가 맞냐면 얘네들에서 어쨌든 벗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녀석한테서 벗어난 애가 있는데요. 하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붙어야 돼요? 뒤에 아랑 어 중에? 아가 붙어야 돼요. 그쵸? 얘가 양성모음이니까. 근데 얘가 뭐가 돼요? 하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뭐라고 배우냐면 여 부규칙이라고 배워요. 네. 그런 다음에 푸르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뭐가 돼요? 푸르러가 돼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수능이 나왔지만 이르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재작년이군요. 네, 이르러가 됩니다.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러 부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규칙 활용들을 다 뭐라고 한다?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위에 있었던 저는 학생입니다의 저랑 쟤는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는하고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는하고 가는 하나의 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에 따라서 조사, 다시 말하면 형태소에 따라서 쟤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했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어라와 여라, 여기는 어라와 여라는 결합하는 어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국 구분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나눠지지만 얘는 누가 왔기 때문에 하다가 왔기 때문에 바뀐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다도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래서 여라가 여 불규칙이면서 하다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을은 아분절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문문적 이형태라고 했던 거고요.
아서 어서는 아분절을 구성하는 뭐에 따라서 모음에 따라 나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자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얘도 리을도 의로와 노는 아분절이 모음으로 끝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의문문자 이 형태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안 나왔으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를 뭘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잖아. 네. 그럼 여기가 뭘로 와야 돼요? 의로가 와야 되는데 로가 왔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또 이렇게 보기에는 얘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없었으면 맞는 말인데 제가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그랬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의로라면 뭔가 의문문자 이 형태를 보긴 하는데 여기는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알아줘야 돼요. 의문문자 이 형태가 결국은 체형의 받침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간의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미랑 조사가 붙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문문자 이 형태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라든가 푸르다라든가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똑같이 아하고 하는데 완전 여기 형태랑 달라진 데가 나타났기 때문에 형태문자 이 형태라고 한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어매를 선택했으면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 넘어가 보시면 16번의 정답은 5번이었었고요. 화이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7번에 2번이었었고요. 18번에 2번, 그 다음에 19번에 2번, 그 다음에 20번에 4번, 그 다음에 21번에 2번이었었습니다. 여기까지 틀리신 거 있을까요? 18번이 무슨 네, 18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1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유 찾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찾는 문제는 멀리 가지 않죠. 거의 대부분 그 해당하는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다만 이유 찾는 문제 중에서 맨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인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 그럼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건 바로 뭐였다? 여기 지구가 한 번씩 자전하며 공중에 떠 있다는 지전설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설입니다. 그럼 이 지전설과 지구설은 왜 나왔던 거였어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원지방설에 근거하여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본 지역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네, 화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지구설과 지전설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천원지방설은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보게 했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화이론 성립의 기본적 전제의 지역적 개념을 뭐했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나타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제 그 설명과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화와 이를 구분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꼭 보았다. 1번 했어. 일단은 그런 얘기까지는 너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화이론을 부정한 건 맞지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이론을 뭐 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냥 과학적으로 부정했다라고 봐야 되지 불가능 가능을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썼으면 더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1번 안에는 좀 많았고 모든 사명과 사상에 대한 개별적 관찰을 바탕으로 중화와 일정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어느 나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리적 조건으로 구분된 나라와 종족은 서로 받아들이는 과학적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앞에서 나왔었던 중국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뭐하는 거였다? 부정하는 겁니다. 땅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맞나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론적 근거, 화이론이죠. 화이론의 근거가 뭐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천원지방설을 뭐하게 된다는 것이 있을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천원지방설에 의해 둥근한 나라에 존재하는 평평한 땅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화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뭐한다고 했어요? 인식하는 것을 부정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가능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다 가장을 넣은 이유가 얘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멀리 가진 않는 편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제를 저랬을 경우에는 뭐 부정했다라고 했으니까 뭘 부정했는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불가능이 아니라 부정과 비슷한 말을 찾는 거죠. 지문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찾는 게 많다 보니까 지문에서 이런 막 이 정도가 나오려면 뭐뭐는 막 불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부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20번 문제는 그 20번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관점 비교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누가 나오고요? A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B라는 이름이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약용은 완전 새로운 입장의 뭐에 대한 이야기나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C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이렇게 풀라고 해요. 당대의 가의 선대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잘라요 보통. 그 다음에 달리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 비교 문제는 여기 있는 가로 가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읽고 왔기 때문에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사실상 누구다? 이 뒤에 있는 내용, 그밖 중화와 그 밖의 민족은 각기 별개의 우리라는 인식이 나왔어요. 그 이 인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마찬가지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냐? 여기에 보면 중국인이 이적인이 하는 것들은 서로 뭐이지만 별개이지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뭐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달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을 위에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된 거 좀 내려가 보면 주나라의 선조들은 이민족의 지역에 살던 이적이었으나 태양 같은 이가 일어나 예한문명이 발달하자 우수한 문명을 지닌 중화를 뭐했다? 대우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북한문자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가치나 문화는 상대를 불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 이 인식을 보여주는 거 내려가 볼까요? 그는 유학뿐만 아니라 있네요. 당시 오랑캐 문명이라고 배척했던 서양과학과 지리를 뭐했으며 익혔으며 실용적 기술에 관심을 두고 나라의 경제와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으니까 사실상 유용한 가치나 문화를 뭐했다?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이것도 위에 있어야 되겠죠? 중화문화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여기서 중화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었어요? 한시가 아닌 여기 무슨 시였었고요? 조선시니까 중화문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것도 주나라의 선조들은 이 민족에 지어 살던 이적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뭐가 돼 있어요? 이민족이죠. 그 다음에 태왕도 이민족이죠. 그 다음에 오랑캐의 문명이라고 배척했던 거 받아들였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중화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없다?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일단 이거는 아니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거 썼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중화 문화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이 중화 문화를 지금 뭘로 바꾸셔야 돼요? 이적 문화를 예전과 다르게 인정하게 됐다는 설명이 나와야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적 문화를 어쨌든 예전과 다르게 뭐하게 했다?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다른 문화와 분별되는 조선의 문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또 원래는 이렇게도 하나가 있었어야 돼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달리가 있잖아요. 정약용과 달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정약용과 달리라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으면 돼야 돼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짜리지만 웬만하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만 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형태로 봅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보기 활용 문제지만 한 문제는 얘가 나와요. 근데 인문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대표적인 그냥 그 사회 지문인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4번, 24번에 2번, 25번에 1번, 그 다음에 26번에 3번이었었습니다. 틀린 거? 어떤 거 틀렸어? 23, 23, 24, 25. 그러면 여기는 그 앞에 질문에서 일단은 지문을 파악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나와요. 그럼 분쟁이 생겼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항상 뭐 첫 번째 문단에서는 거의 마지막 문장이 있죠. 그래서 법은 소송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 심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모두 해놨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도 해놨기 때문에 얘가 가장 이 단원에서 이 지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또다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또 화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런 게 중요하죠. 법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입니다. 그럼 기준에 따라서 기억이 나왔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얘가 동그라미가 되면 얘는 세모가 되는 편이 되겠습니다. 보통은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설명 나왔고요.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세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제에서 어차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올 필요가 없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다시 재수전 화해와 그 다음에 뭐로 나뉘어진다고요? 재판사는 소송상 화해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어요. 또 얘가 니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귿 해놨죠. 그렇죠? 여기는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었다? 니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디귿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 보면 네모 쳐진 게 나오고 일단 A, B, C, D가 나오면 뭐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낱말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기억이 디귿 나온다고 얘기했던 것은요. 2개 아니면 3개가 묶였다? 비교대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얘네 셋을 갖다가 뭔가 비교대조 하겠구나를 갖다 알 수 있었던 거였고요. 네모 문제는 이 녀석에 대한 그냥 이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미리 읽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 얘는 후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앞에서 후자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후자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자랑 후자가 나눴어요. 분쟁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분쟁 당사자가 여기다가 전자 써야 되겠네요. 소송 도중에 화해를 신청하거나 여기가 후자게 되어 거나 나왔으니까 그쵸? 얘가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 후자만 밑줄쳐놓으면 재판부가 분쟁 당사자에게 권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럼 후자의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결에 준하는 화해 권고 결정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해 화해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또 얘는 소송의 판결보다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어떻게 한다? 양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 권고 결정서를 뭐한다?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요. 이의 신청하게 되면 다시 어쨌든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 문단에 대한 설명은 뭐였었다? 여기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겼다라고 했었죠. 화해가요. 그렇죠? 화해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나오면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효과가 나왔었고 따라서 나왔었으니까 항상 따라서 부분은 밑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분쟁에 대해 이루어진 화해를 취소하여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쨌든 취소가 뭐한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외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들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왜? 항상 여기서 취소하는 거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했는데 하지만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외에 해당하는 건 작은 따옴표를 해놨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예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윗부분으로 가보시면 화해 대상인 분쟁의 상황은 가백에 있다처럼 이것도 맨 마지막에 어쨌든 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 내용만 보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기억을 해야 니은을 갖다가 니은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그라미 친 게 뭐였었고요? 동그라미 친 거는 재판 외 화해였었고요. 세모 친 건 재판 상 화해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다시 뭐로 나눴어요? 니은과 디귿으로 나눴어요. 얘가 기억이었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여기다 써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니은 디귿과 기억은 뭐한 것이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틀렸어요.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달리 분쟁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 없다? 아니죠. 이건 재판 외에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외에서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 화해를 하려면 어쨌든 화해 자체가 양보가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 다 어쨌든 필요하다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디귿과 달리 법관의 개입이 필요 없다? 아니죠. 법관의 개입이 필요 없는 애는 얘였었습니다. 아까 법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기억했으면 어쨌든 요거를 빼고 요자로 돌렸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기억과 달리 화해 내용에 법적 구성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찾으러 가야 되겠죠. 확실하게. 일단은 앞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아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어딘지 바로 갈 수 있겠죠. 항상 체크를 해놓는 이유는 바로 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재판의 외에는 법관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자끼리 화해하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는 화해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기에 법적 구성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의 화해는 어떻다? 둘로 나뉘게 되겠어요. 그럼 법적 구성력만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쭉 가봤더니 판사가 화해조서 작성했는데 학적 폭력과 같은 뭐를 갖다 나타낸다? 효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강제성을 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법적 구성력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소송상의 화해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다 읽어놨습니다. 그쵸? 그러면 쭉 가보시면은 결국은 네, 아까 확정 판결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확정 판결은 뭐를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갖는다라고 보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겠다? 4번이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였었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은 기억과 달리 판사의 직권으로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아까 직권으로 화해 유도하는 건 누구였었다? 디귿이었었습니다. 니은에는 없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럼 이것도 지금 저기 있는 5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권고에 의한 화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고려하는 거라고 아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분쟁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했었고 없으면 확정 판결이라고 했었죠. 그 여기에 네모 친구에 보면 화해가 쭉 가고 그런 다음에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었습니다. 네, 이번 형태.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되게 어이없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합의한 다음에 법원에 뭐를 했대요?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화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화해 소설을 작성했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였었어요? 소송상 화해라고 했었는데 이미 틀렸습니다. 바로 뭐였었어요? 앞에 페이지 가보시면 뭐였다? 제소? 그러니까 법원에 화해 소설을 갖다가 작성을 했다니까 우선은 법관에 개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재판의 화해가 아니라 바로 뭐였다? 제소 전 화해였었습니다. 네, 화해 소설 작성하는 건 제소전이잖아요. 소송상은 뭘 쓰는 거였어요? 일단은 앞에 거의 경우 소송하다가 소송 도중에 화해를 신청했을 때 화해 조서 쓰는 게 두 가지였었어요. 얘도 화해 조서 쓰는 거고 여기서 전자가 화해 조서 쓰는 거였었는데 얘는 소송 도중이었었고 얘는 소송하기 전에였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뭐였다? 제소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실 이 1번 문제 답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못 찾으면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오던가 아니면 찍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애들은 찍어요. 왜 찍느냐면 이거 다시 읽으면 어차피 뒤에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1번 답인데요 얘가. 근데 이거 못 찾으면 어쨌든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필요한 거거든요. 1번을 잘 찾는 애가 결과적으로는 뒤에까지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번부터 5번까지 한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에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를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5번까지 읽는 애들이 되게 간혹가다 있거든요. 선생님도 가르치는 애 보면 간혹가다가 이제 그 3학년 애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수능 올리려고 들어오는 애들 보면 끝까지 읽어서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좀 몇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쨌든 잘라야 됩니다. 그 전까지. 그 답이 나왔으면 끝나야 되고 이것도 1번 답이 좀 애매하더라도 그냥 읽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어차피 처음 선택하는 게 거의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27번입니다. 27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28번이 2번이었었고 29번이 2번, 그 다음에 30번에 3번이었었습니다. 틀리신 거 있을까요? 28번이랑 30번. 네, 28번이 되겠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 와보시면은 항상 잘 읽으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문단은 친절하게 일단은 의문문이 나오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가 되겠다? 네, 설명 내용입니다. 망원경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뭐를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항상 과학기술 지문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두 가지가 뭐였었어요? 직관력과 분해능입니다. 또 비교대 중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로 놓습니다. 그럼 직관력은 당연히 뭐를 갖다 드러내는 거다? 빛을 모으는 능력을 나타낸 값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밝게 관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이고, 분해능은 떨어져 있는 두 대상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값이 클수록 성능이 좋은, 얘는 값이 클수록 성능이 뭐하다? 좋다. 그 다음에 분해능은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뭐하다? 뛰어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각력의 값은 망원경의 지름에 뭐한다? 망원경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망원경이 빛을 받는 면적이 뭐할수록, 면적이 또 뭐할수록 넓을수록 그 다음에 직각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 이런 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 나눈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리셔야 돼요. 빛의 파장의 길이를 뭐로 나눈다? 지름으로, 망원경의 지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망원경의 지름에는 뭐 하는 거겠어요? 망원경의 지름에는 뭐 하는 거야? 반비례. 얘는 빛의 파장의 길이 뭐 하는 거였어요? 비례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찾았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밑에 뭐 더 나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로 왔으면, 그래서 그 문단을 보고 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망원경의 지름이 길수록 값이 커진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망원경의 지름이 길수록, 그럼 여기 망원경의 지름 나왔었어야 되잖아. 망원경의 지름 나왔어요? 망원경의 지름 어딨어? 동그라미 친 게 우리가 직각력이잖아요. 그럼 망원경의 지름의 제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으니까, 또 여기를 망원경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었으니까 이거 망원경의 지름으로 한 거는 뭐였다? 반비례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틀렸다고 했어요? 값이 커진다. 제곱이라고 해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망원경의 지름이 길수록 값이 커진다. 맞는데? 맞는데? 내가 아까 다 볼까요? 했어? 4번. 일단 더 볼까요? 나머지 더 볼까요? 일단 얘기했고, 니은의 기억과 달리 값이 회전문의 간격에 반비례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요. 회전문의 간격에 뭐 한다고 했어요?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런 다음에 니은의 기억과 달리 빛을 받는 면적이 넓을수록 커진다라고 했었어요. 그 빛을 받는 면적이 커질수록 커지는 건 누구였다? 기억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는 전파 간섭계에서 값이 전파 간섭무늬의 간격에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일단 여기서 간섭무늬의 간격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간섭무늬의 간격이 있었나요? 끝에 여기 있다. 여기 간섭무늬의 간격 역시 관측하는 빛의 파장이 뭐한다?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간섭무늬의 간격이 커진다는 것은 빛의 파장이 뭐해진다? 커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빛의 파장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니은은 뭐 했었어요? 빛의 파장의 길이 뭐 하는 거 있었어요? 비례하는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요? 빛의 파장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 친 거의 값이 클수록 이게 어떤 값이었어요? 당연히 이 직각력의 값이 높은 거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망원경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고요. 빛을 받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는 누구랑만 달려있어요? 니은이랑만 달려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였다? 기억 때문에 틀린 거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 때문에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전파 간섭계보다 전파 많은 경우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전파 많은 경우는 뭐였었어요? 여기는 전파 많은 경우 같은 지름을 가진 광학 많은 경우보다 분해는 값이 뭐하다고 했었어요? 크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분해는 값이 더 뭐가 돼 있어요? 크다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얘 때문에 틀린 거였었어요. 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어야 된다? 1번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틀리신 거 30번. 30번입니다. 그 3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앞에서 그 왼쪽 위에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문제들은 항상 여기 문단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였었어요. 그러면 저기 전파망 경우하고 이제 연결해서 푸는 거였었는데요. 얘는 데이터를 어쨌든 각 위치에 각 세계에 위치한 전파망 경들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모아보겠다 합성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얘가 망원경 전파망원 수준의 분해를 가진 전파망 성계를 구현하는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했었어요. 여기 있었죠? 영상 처리 알고리즘. 네.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분수자리 A 별의 이미지를 얻었대요. 그러면 전파망원경들이 관측한 분수자리 A 별의 파장을 합성했을 때 간섭분리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요. 간섭분리가 발생한다를 찾았으면 아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장을 하나로 합성하면 간섭분리가 뭐한다? 발생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별로부터 온 파장은 EHT를 구성하는 전파반환경들의 시차를 두고 포착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파반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시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되겠죠?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만원경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의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천체에서 A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뭐를 두고 도달한다? 시차를 두고 도달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도달하는 길이가 다르죠. 얘가 더 이만큼이 더 어떻게 된다? 멀리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에는 시차를 두고 도착하기 때문에 천체가 있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다? 전파망원경들의 시차를 두고 포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별로부터 파장의 대칭성을 분석하여 속도를 알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파장의 대칭성만 찾아갔으면 돼요. 어디 있어요? 파장의 대칭성은 네, 여기 있어요. 왜냐면 파장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였었어요? 간섭분리를 만드는 거니까 간섭분리의 대칭성이 결국 파장의 대칭성이 있어요. 얘는 위치랑 뭐만 가능했어요? 속도만 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랑 속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아니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속도가 잘못됐어요. 속도가 아니라 뭘로 바꿔 쓰셔야 돼요? 위치랑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모양으로 가셨어야 돼요. 이거 몇 번 했어? 저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설명이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위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간섭분리 통해서 뭘 가능하고 속도는 여기 있습니다. 네. 간섭분리에 이미 속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간섭분리의 천체의 위치 있고요. 간섭분리의 대칭성을 분석하면 또 위치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도 결과적으로 뭐하고를 본다? 맞는 거였습니다. 파장을 합성하면 간섭분리 만들어지고 위치 찾는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요. 32번의 4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장이 33번에 5번, 34번에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5번에 5번, 특히 전 36번에 3번, 37번에 5번이었습니다. 틀린 거? 이거 37번은 그냥 잘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사실은. 네. 네. 그런 다음에 뒤에 3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셨으면 3번의 토끼는 지상계와 수중계에 대해 자신과 자라가 가진 정보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궁으로 들어간다. 맞아요? 정보의 격차 때문에 들어갔던 거였어? 아니죠? 네. 본인이 얻고 싶어하는 뭐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 욕망이라고 하죠. 물질적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정보의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아는 정보가 아는 생각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오히려 더 뭐한 걸로 본다? 늘어난 걸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9, 40이면 지난번에 예성여고 시험범위였었는데요. 얘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마지막 단 원미동 사람들. 네. 그래. 39번에 3번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40번에 4번, 41번에 2번, 42번에 4번입니다. 그 41, 이거 40번이요. 이 작품에서 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작품 밖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하잖아. 그냥 정답입니다. 소설에서 나가 안 나와. 네. 그런데 선지에 얘가 있어.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보는 동시에 찍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면 44번에 여기도 뭐 배운 거 하나 있네요. 그래도 유리찬 지난번 시험 범위였었고요. 43번에 2번이었었고요. 44번에 3번, 45번에 3번이었습니다. 45번에 엇날개는 동그라미 치고 그게 보였었고요. 죽은 자식이었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서단이 피는 성의꽃은 지금 누가 피어낸 거기 왼쪽에 B에서 둘째 줄, 셋째 줄에 버스를 탄 사람들이 피어낸 뭐였다? 입김과 습격이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아니다. 그리워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워하는 대상은 이 작품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맨 밑에 있었던 면에마저 금지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였습니다. 성의꽃은 그 친구를 갖다 드러낸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었던 B에 대한 설명이었었기 때문에 잘못했던 거였습니다. 몇 번 했어? 저요? 네. 이거 그냥 찍었어요. 네,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화자가 있는 내부 공간과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외부 공간을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픔 을까지가 가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였었고 나머지 지금 세 줄 다 나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미 보기에서 그걸 갈라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알고 풀었었어요. 어쨌든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뭐 지금 완벽하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의 이 보기들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나오면 아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의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계속 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학습 해보시면 되겠죠. 시험범위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험범위가 다 나왔습니다. 표를 받았어. 모의고사 좀 풀었었어? 어땠어? 많이 풀었었니 이전에? 네. 거기 기숙 가고 가서 기숙하고 민터는 풀었겠는데? 기숙 어디로 갔는데? 공부를 아 뭐라? 아니 그러니까 메인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 팡스카였는데. 아, 많이 먼데 갔는데? 네. 일단은 시험 범위를 우리 친구가 보내줬었는데 선생님이 선수랑 앞에 부분을 좀 했었어. 시조대표까지 일단 끝냈는데 우선은 선생님 꽃하고 정확사는 동영상을 보내주고 시조대표는 시조대편서부터 해야 되는데 시조대표는 저 학원 저번 학원에서 했어? 네. 그러면 승리곡부터 하면 나도 좋고 승리곡도 했어? 그래 해도 뭐 그냥 다시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어디까지 했었는데? 태평천하, 광장, 세조도 세상을 풀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보는데 어차피 광장도 했어요. 광장은 어떻게 이렇게 내실을 보여줬지? 대단하시다 나는 처음 끝나면서
광장 어쨌든 세대도 뜨는군요. 그런 다음에 태평천하 맞아. 태평천하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갔다. 쉽게 쓰신 줄 웬일로 안 나오죠 이번에? 그러면 지금 134. 아, 코스 안 했어. 이번 차 때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안 했고, 그 다음에 200 정업사를 했어. 안 했네. 정업사.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했네. 4단. 그것도 안 했는데. 광정도. 생각해보니까 나 시대에 했는데 제가 나왔어요. 아, 나가신다고 근데 네가 나왔어. 광장 세대를 뜨는 분한테 평천 390. 390. 그 다음에 송민국은 했고, 송민국은 했겠는데. 네. 뭐 아예 안 써준 거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태평천하부터 할까요? 그냥 태평천하부터 하죠. 태평천하 세계도 뜨는 걸 보죠. 어차피 승리곡은 한 번 더 어차피 복습해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되냐. 와, 사실 몇 페이지? 300. 몇 페이지죠? 396페이지. 396. 397. 산대지도 배워야 되는데. 네, 일단 보겠습니다. 태평천하는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꼭대기 가보면요. 어쨌든 일제강점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족사 소설로 가장 유명한 소설이 하나가 더 있죠. 그 유명한 것은 누구였었고요? 염상섭의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가족사 소설은 두 개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 이렇게까지 나오는 작품이었었고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상황 하에서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내용은 되게 원래 길어요. 그래서 길은 내용인데 우선은 앞부분에서의 줄거리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신흥필름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구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한 말은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조선시대 말입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감옥개혁 이전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한 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도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빼고는 이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는 뭐가 되겠다? 부자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내용은 뭐 딱히 중요한 건 없겠고요. 아, 여기서 마지막 손자 종아리에게 기대를 갖다 걸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와보시면 인물관계도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없네. 뒷장이었나? 인물관계도가 있을 텐데. 네, 여기 있어요. 그 399페이지 먼저 잠깐만 와보겠어요. 그 인물관계도를 먼저 잠깐만 보면 이게 윤직원 영감이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었었고요. 나쁜 나라.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었고요. 아버지 아까 화적대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유룡규였었습니다.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지금 자식들이 몇 명 있다?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창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종수랑 종학이라고 하는 뭐를 낳았다? 어쨌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있는 가로친 것들은 얘네들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솔이라고 하는 또 역시나 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시 앞으로 와주시면 앞부분의 주거리는 안 나오니까 본문 내용부터 보니까 일단 보시면 그 가운데 내용도 일단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1980년대에서의 핵심적인 어쨌든 또 정책이 하나 있었죠. 일본 애들이 썼던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내려오겠습니다. 그 1부터 18까지, 16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15번째 소제목입니다. 망진자는 호야라는 뜻입니다. 이건 뒤에서 의미가 밝혀지는데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누구라는 뜻이다? 호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시황이 사실 이제 뭐를 했을 때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점을 쳤을 때 호라고 하는 글자, 이 호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호라는 글자가 또 무슨 뜻도 있었냐면 그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을 갖다 뜻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를 쌓았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 막기 위해서 쌓았죠. 네, 만리장성. 그래서 얘 때문에 망할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오히려 누구 때문에 망했다? 자식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였다? 호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사실상 뭐의 기능을 한다? 복선의 기능을 합니다. 이 소제목 자체가. 그리고 나서는 윤지관 영감은 그의 소신적 윤두꺼비 시절에 여기 윤두꺼비에다가 세붙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지관 영감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대가리는 세붙이고 별붙일 건데 누구의 별명이다? 아버지 윤용규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별명들이 바로 밑에 써있다시피 뭐의 효과를 얻는다? 풍자의 효과를 얻게 되고요. 또 풍자 말고 하나 더 뭐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해악입니다. 해악성을 높인다는 얘기인 거죠.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쵸? 윤지관 영감은 두꺼비였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윤용규는 말대가리였었습니다. 그래서 풍자, 비판의 효과도 있지만 뭐의 효과도 높다? 웃음의 효과도 높습니다. 그러면서는 화적이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회상하고 있는 거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회상입니다.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춤추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느냐. 그럼 이놈의 세상은 내모치셔야 되겠죠. 언제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한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구한 말이 했었어요. 그래서는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에다가 미주치고 발표했었습니다. 왜요? 결국은 윤지관 영감님께서는요 자기 빼고 모두 망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밑에도 써있지만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무슨 제시였었고요. 여기는 뭐 약간의 간접 제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죠. 하고 불을 지진 적이 있겠다 이거가 나왔잖아요. 네, 별도 3개입니다. 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일단 이건 누구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었고요. 이건 서술자의 뭐가 되겠습니까? 개입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하는 형태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판소리기 소설들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최만식의 전체적인 소설들이 그렇습니다. 판소리적인 뭐를 갖다 활용한다? 문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판소리적 문체를 뭐랑 관련했다고요? 서술자의 개입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서술자의 개입 플러스 무슨 체를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그럼 경어체는 마치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독자한테 뭐를 거는 느낌? 그렇죠. 독자에게 어쨌든 말을 거는 느낌입니다. 이 말을 거는 느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하고 무슨 체라고 얘기하고 말을 거는 느낌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체가 쓰였다? 대화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화체가 쓰였을 때의 효과는 뭐였었고요? 대화체가 쓰였을 때의 효과는 당연히 독자에게 뭐를 갖다 유발해요? 독자에게 친근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친근감.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적 문체 자체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윤지관 영감의 태도를 갖다가 비판 또는 이 서술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였었고요. 또 이 서술자의 개입으로 경어체를 갖다 드러내므로써요 독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느낌을 줘서 대화체가 되겠고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체, 경화체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화체를 또 뭐라고 해요? 부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어체적 서술이라고 해도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밑줄치고 별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까지가 밑줄치고 역시나 별표였었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로 봅니다. 이거는 또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의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누구의 생각을 갖다 제시하고 있었습니까?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편지자적 뭐라고 얘기한다? 논평입니다. 이 편지자적 논평은 거듭 얘기하지만 누구의 심리를, 서술자의 심리를 어떻게 제시했다? 직접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아는 것에 대한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뭐로 보냐면 서술자를 뭘로 바꾸면 돼요? 인물로 바꾸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을 입니다. 실제로 수능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편지자 논평은 순전히 누구에 대한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서술자의 생각인 거지 절대 여기 있는 인물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웅장한 투쟁, 이걸 갖다 웅장한 투쟁이라고 했었으니까 무슨 법이다? 방어법이었었고요. 웅장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냉소, 차가운 웃음이니까 비판과 관련이 있어서 역시나 후자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 그 말은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맨 마지막 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 부분을 잘 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인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보시면 아실 거라서 딱히 얘기할 건 없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를 썼죠. 어쨌든 여기 있는 요거는 별명이었었고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비속어라고 했네요. 어쨌든 얘가 비속어였었고요.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은 요 밑에 있었던 웅장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희화하고 격하하여 웃음을 유발했다고 했는데요. 격하는 뭐였었어요? 격하, 낮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비속어를 썼다는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낮게 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경화체가 씁니다. 그 경화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굉장히 어떠한 위치가 되겠다? 가까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왜?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맨 밑에 결국은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마치 여기는 서술자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탈춤을 배웠으면 그 말투기형 인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략적인 설명은 이러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 문제죠. 경화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꼭대기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꼭대기에서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이가시는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당연히 창식이라고 얘기하는 아들의 어쨌든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며느리죠. 서울아씨 여기는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러면 지금 윤직원 영감이 누굴 갖다가 보고 있다? 종수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그들의 옹리 안에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너 경소매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종수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경소매비도 역시나 누구였다? 종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인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나 점잖게 경소매비죠. 그래서 여기도 두 줄 묶은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서술자의 개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거의 웬만하면 다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 설명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안 많아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히어. 여기 종아기는 네모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직원 영감님께서는요 누굴 갖다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종아기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었었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남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3년이나 다시 4년만 찌들어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한번 쳐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목적은 왜 나왔을까요? 네, 이 당시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1920년대 말부터요, 뭐가 유입되면서 사회주의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 목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북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윤지관 영감은 종학이한테 경찰서장을 갖다가 원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를 너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동생놈은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역시나 형놈은 누가 되겠습니까? 네모차였겠죠. 그쵸? 여기 있는 그놈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모치고 뭐였다? 별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종학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귿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쵸? 네. 그리고 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면 느덜 좋고 느덜 호강이지 그 호강 나의 주냐? 라고 했지만 역시나 자신의 뭐를 갖다 자신의 뭐를 위한 모습이었다? 역시나 그 다음에 체면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겉으로는 얘네들 호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자기 호강하려고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 자기는 어쨌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좋은데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워낙에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만 믿는다. 믿어. 그래서 나중에 믿는 도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등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처럼 여기 너에다가 내고 있었죠. 허락하지도 않고 줏대만 시간량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나는 보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종학에 대한 어쨌든 윤지관 영감의 신뢰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낱말 뜻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낱말 뜻 문제가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맨 밑에만 보셔야 되겠어요. 그 맨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태평천하의 전통예술 양상인데요. 우선은 이 작품에서는 판소리 사설의 수법과 이거는 요 밑에 나오는 요거였어요. 놀부형 인간형을 계승합니다. 우선은 경화치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독자와 한편이 되어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것이 이 판소리 사설의 뭐가 되겠다? 수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서 등장인물을 뭐하는 부분이 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자적 뭐라고 했었고요. 논평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들었고요. 그리고 윤지관 영감은 세 군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윤리나 도덕 같은 동목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과 돈만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무슨 형 인물이었다? 놀부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몇 가지 가져왔다? 어쨌든 두 가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놀부형 인간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마당에서 해를 점잖은 밭은 키친 소리가 납니다. 바로 아들이었던 창식이 윤주사가 온 거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보가 발표했었죠. 네, 전보는 오른쪽 페이지에 물론 충분히 써져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되겠습니까? 상황에 사건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또 상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네 가지 써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쓰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종수서를 언제 왔냐고 아는 체를 하면서 며느리들한테는 무언의 인사와 그 다음에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인사를 받으면서 부친 윤지관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꼬부리고서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희화화가 되겠습니다. 네, 절을 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또 꼬부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희화화시켰다라고 보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라고 했습니다. 윤지관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발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이 이상하고 꼬집었습니다. 못하러 왔냐? 돈 달라고 왔지? 역시나 정보가 발표가 됩니다. 네, 윤종학의 피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극적인 반전을 갖다 유도하는 거였었고요. 이따가 볼 거고 그리고 밑에다가 발표 3개 썼습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지관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바꿔놨으면 꼭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결국 또 윤지관 영감을 모아보겠다. 어쨌든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풍자하는 모습이죠. 동경서 전보 조합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뭐? 라고 하면서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윤지관 영감은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마치 뭉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느냐 정신이 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자 성어를 하나 넣는 편이죠. 바로 만연 자신. 네, 그리고서는 어쨌든 계속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웬 소리냐? 그 웬 소리야? 그러면서 그놈 부모가 친 정보가 뭔데 정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결국 누구한테 줬습니까? 윤지관 영감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 사상관계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피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가 유입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종합이가 지금 일본에서 뭐를 했었던 것이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거였었습니다. 사상관계라는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렁 나동그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들켰으면 결국 이 집안이 뭐하게 된다? 연좌라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집안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였었고요. 옆에 페이지 와주시면 네, 우선은 그 정보의 기능이 총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별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어쨌든 사실의 전달이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반전이 되겠죠. 여태까지 종합이를 믿고 어쨌든 돈도 보내주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암시입니다. 결국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거였었죠. 여기다 맞추셨었고요. 그 다음에 인문의 제시는 무조건 무슨 제시라고 볼 수 있다. 종합에 대해서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의 어쨌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더 얘기할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밑줄이긴 하죠. 그렇죠? 서술자의 개입 통해서 윤지관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채반식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 대부분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풍자와 비판의 대상으로서 전면에 등장하지만 종아리 같은 긍정적인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초점은 이러한 부정적 인물을 갖다 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네, 풍자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뭐 치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스터방도 그렇고 대부분의 소설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 인물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한자 성어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죠. 이제 그 꼭대기에 가보시면 윤지관 영감은 먼저에는 몸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의 지하, 이건 땅바닥입니다. 땅이 완전 바닥이죠. 땅바닥으로 해서 수천 길 밑으로 뻗어내려가는 듯한 정신이 아찔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결국 집안의 몰락을 갖다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합의 신상을 여겨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에 대한 이유가 종합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이건 종합에 대한 걱정이 절대 아닙니다. 걱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합의 신상을 여기서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뭐냐? 윤지관 영감은 시방 종합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된 배가 백기 천기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겁니다. 왜요? 결국 집안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집안의 몰락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합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였었죠.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나왔다. 이제 여기도 역시나 세 줄 묶은 다음에 별표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됐습니다. 편자는 논평입니다. 네, 이것도 편지자는 논평이고요. 편지자는 논평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죠. 진난을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말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여기서는 진시황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시황은 이 글에서의 누가 되겠어요? 윤직원 영감이 되겠습니다. 그는 진나를 망하게 할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종합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시황과의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윤직원 영감과의 뭐가 되겠어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시황은 그렇다고 해서 호해가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누가? 종아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서술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편찬 노평이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너네 앞에 서술형으로 늘 나오는 건 뭐였었냐면 이 진나를 망할 자 호라는 이 호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쓰라고 하는 게 서술형입니다. 물론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옵니다. 결국은 종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제목의 의미는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다니 큰 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참말이냐? 참말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참말인 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굴 욕하는 거였습니까? 여기 밑에서 6번째 줄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속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속어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었어요? 종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에 나왔었던 종합을 믿고 신뢰하던 모습과는 뭐가 된다?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들켜서 불안 상태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역시나 쥐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야만 미주치고 별표 5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좋은 세상은 결국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뭐였었기 때문에 일제 감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일제 감정기 현실에 대해서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뭐를 갖다 가지고 있었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뒤쪽으로 나올게요. 그리고 뒤에 옆에 페이지 가보시면 뭐 별표죠. 가장 별표죠. 이것도 별표죠. 망진자는 호해가 되겠습니다. 결국 고사를 이용하여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구였다? 종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회주의에 대한 어쨌든 윤직원 영감의 인식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심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기대감이었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분노와 좌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꼭대기 보시면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갖다 치면서 성남 황소가 영감을 하듯 다 낱말 때문에 중요합니다. 화적대가 있냐? 불안당 같은 수령이 있냐? 그 몇 가지는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었다? 부한 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한말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재산이 있대야 부정놈의 것이오. 그 다음에 목숨은 판이 같던 말세.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였었습니까? 부한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부한말이었습니다.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 뭐였어요? 순사 내붙이면 될 것 같고요. 순사요. 그런 다음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 그냥 좋은 세상에다가 외고 남은 수십만 명을 동병 움직여서 우리 조선놈을 보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라고 했는데요. 이 내붙인 거는 뭐란 말이 있었다? 지금의 세상 뭐가 되겠어요? 일제 감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거였었죠. 별표 5개지만 태평천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하는요 윤직원 영감의 1번 삐뚤어진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왜곡된 역사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곡된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왜곡된 역사관이었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상 망천을 불안당패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별표 5개인데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누굴 갖다가 사실은 비판하는 겁니까? 진짜 표면적으로는 윤직원 영감이 이러한 지금 상황 자체를 드러내는 걸로 보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누굴 갖다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윤직원 영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었습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일어서고요. 결국 맨 마지막에 또 욕합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핵심은 이제 뭐였었다? 맨 밑에까지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수의 죽음을 만난 딜조드처럼 누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수는 누가 되겠고요? 네, 역시나 윤지건 영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딜조드는 누가 되겠고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언이 뭐였다? 집안에 뭐를 갖다가 암시한다? 몰락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구절까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분노하는 내용이니까 뭐 불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흥분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 몇 주였죠? 세 번째 주부터 윤지건 영감을 통해 그의 삐뚤어진 역사의식과 나라가 식민지 상황이건 말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반민족적, 반사회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장으로 가보시면 그 사회적 시대 상황이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였다라고 하니까 아까 순사랑 그 다음에 네, 조선은 보호해준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왜곡된 역사만 들어가는 거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태평천하의 의미에다가는 별표가 되겠죠. 그만큼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뭐한 시기였는데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윤지건 영감은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법이 있었다? 반어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무슨 법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어법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뭐였다? 훈자였던 것입니다. 또 어차피 그 반어법은 시험범위 하나에 더 들어갈 애가 있는데요. 세부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있어요. 거기서 반어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쨌든 쓸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학습활동입니다. 그 학습활동으로 가보시면 어쨌든 서술형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앞에 부분에서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별로 중요한 게 없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 윤지건 영감이 생각하는 태평천하가 왜 태평천하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화적화해와 불안난 같은 수령이 없고요. 치안 유지 잘 되고 있고 역시나 일제가 군사들을 진병해서 동병했다고 했었죠.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맨 밑에 작가의 의도가 완벽했었죠. 네, 이걸 쓰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작가는 윤지건 영감을 통해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 이 세 개가 빈칸으로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쓰면 서술형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30년대 후반에 썼고 여기는 위에 것도 역시나 그 세제줄이 밑줄이었죠. 윤지건 영감이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태평천하라고 한 것은 그가 역사의식이 모한 인물이며 결연의 인물이며 결국은 친일파 대주주로서 누리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필이면 이때 1930년대에 어떤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냐면요. 친일 지주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환의 사학총이라고 해서 우리 소설특강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30년대에 이런 세력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일제의 앞자리들이 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 보시면 네, 바로 편전 논평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맨 앞에 나온 설명인데 100% 서술형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앞에 것도 맨 밑에만 서술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얘는 거의 서술형입니다. 거의.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쨌든 저기는 두 가지 별명 그런 다음에 있겠다요, 했겠다요와 같은 경화체의 사용됐었죠. 이 세 가지 쓰는 겁니다. 어쨌든 편자적 논평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경화체가 사용됐고 비속어와 반어적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였다? 결국은 서술자의 편자 논평을 통해서요 인물을 비판하게 되고요. 경어체를 통해서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하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 반어법을 통해서 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네 웬만하면 서술형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각각의 어쨌든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0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뭐 스스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어쨌든 태평천하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쉽게 쓰여질 시가 안 나오니까 그 광자까지 가셔야 되겠죠. 어디까지 가니? 광자로. 424조. 424. 네, 일단은 뭐 모르면 안 되는 324? 네. 324지? 아닌데? B번 400, 뭐 추가됐구나. 네, 일단 광장입니다. 이거 읽어보긴 했었어요? 혹시? 네,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앞부분서부터 시작은 되는데 여기는 다 뒷부분 나와요. 여기도 엄청 중요한데 아무튼 뭐 빼야지 뭐.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후소설입니다. 전쟁 이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그 전후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비극성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남북한 이데올로기,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절정 부분이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100%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말하기 방식이 나옵니다. 좀 정해져 있거든요. 각각의 부분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누가 여기 발음표는 오른편인데 선택자가 있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공산군 장교랑 그 다음에 여기는 중공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측에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똥문 앉으시오. 명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시점이에요?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더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이 작품은. 우선은 똥문이 어느 쪽으로 가겠소? 라고 했었습니다. 역시나 조그마한 글씨가 미줄인데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받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중립국에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별표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념의 차이로 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방금 전에 써있는 거랑 똑같이요. 이념이 뭐가 되는 공간이다? 일단 이념이 배제된 공간으로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를 가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누구랑 누구를 선택하지 않겠다? 남과 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뭐하는 거였었다? 비판하는 거. 이 중립국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비판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그 말은 이제 더 뭐하겠다?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죠.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가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똥문, 나라,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자본주의 나라부터 미줄인데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려되는 낯선 국가지가 미줄이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게 1번입니다.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그래서 1번이었었고요. 하지만 중립국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고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인민으로서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민의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지금 권리였었죠. 그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서는 역시나 요약해 놓은 건데요. 중립국을 선택한 배경입니다. 이걸 앞부분에 줄거나 달려있었죠. 이미 남한에서 살아봤었죠. 그래서 남한에서 결국 뭐를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딱 한 단어로 정리했었어요. 남한에 갖다 뭐라고 했다? 미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삶을 갖다가 외면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중과의 뭐는 없어요?
대중과 소통이 있다 없다? 소통이 없어요. 오케이? 이걸 의미하고요. 사적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뭐는 있어요. 근데 개인의 자유는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했다? 이명준이 밀시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미립국을 합니다. 근데 미립국을 했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기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북한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광장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아닙니다. 그 뭐냐면 왜곡되고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로 인간다운 삶이 없어. 그 말은 반대야. 개인의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 없어? 자유는 하지만 뭐는 있어? 그래도 광장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다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이 결핍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북한 어디에도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남북한에 대한 뭐를 갖다 드러낸 거다? 비판을 갖다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중립국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화장실은 오는 길에 있었어. 오는 길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애들 영어학원 거기 코너 돌면 바로 있어. 거기에 1, 2, 3, 4 누르면 1, 2, 3. 네, 천천히 갔다 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갈등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외적 갈등이 어쨌든 주변 갈등 양상이 있었고요. 딱히 그건 중요한 게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 형식 하나 나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꼭대기에 보시면 이번에는 그 옆에 장교가 나왔습니다. 똥무 지금 유미보안부에서는 나왔죠.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법령에다 미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일터에다가 미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인문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로에다가 미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또 다른 말로는 여기를 그냥 똑같은 말인데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번째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또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얘네가 상의를 하더니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였었냐면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앨 것을 뭐한다? 약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어쨌든 말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 그 다음에 보복행위는 있다 없다? 없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으로 가는 그런 참고선들도 있는데요. 그냥 합쳐서 그냥 용서와 보복행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국이라고 외쳤고요.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주를 노려보면서 내뱉었습니다. 뭐라고요? 쪼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증오에 찬 눈초리까지 해서 결국 포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쵸? 네, 적대감입니다. 여기도 그냥 적대적인 마음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적대감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명주는 북한의 설득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여기다가 해주실게요.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럼 남한 측의 설득 장면을 보였다? 여기서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명준이 뭐하는 상황이었다. 남한 측 설득을 상상하게 됩니다. 갑니다. 자네 어디 출신인가 했고요. 서울이군. 밑에 가보시면 이것도 엄청나게 쪼개질 수 있긴 한데 여기 교과서는 딱 그냥 네 가지로 쪼개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조국의 소중함을 갖다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말하기 방식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지금 가슴을 품을 울분은 나도 압니다. 뭐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도 다 포함시키긴 하거든요. 공감입니다. 공감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렇죠. 나만의 문제점은 똑같이 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가 미주시고 사실상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를 강조해서 이념의 우월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는 건 하나, 둘,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 교과서는 얘만 1번으로 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국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공감했다, 이념의 우월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였었어요? 중립국입니다.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도 가보시면 꼭대기에 보면 중립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완별표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념이 배제된 공간이었었고요. 네,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 남북한에 대한 뭐였다? 비판이었습니다. 아까 이미 써왔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설득 방식 두 개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설득 방식도 얘기했습니다. 거제도 가보셨나요? 네. 네, 거제도에 포로수용소도 가봤어. 네. 거기에 가보면 요거 인형으로 꾸며놓은 거 있는데 그 막 설득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관 안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아무튼 뭐 워낙 볼 게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제 갔어? 어렸을 때? 네, 아무튼 선생님도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대학교 때 가고 그런 다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만이 이웃 땅에 가겠다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천부대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통로 데려라니. 그러면서 밑줄였죠.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것보다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당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요. 똑같은 표현이 되었는데요. 조국에 호소하고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갑니다. 밑에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여기 지식인으로서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가 미출했었고요. 결국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다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있는 제 몸은 동그라미 지금 뭐였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성어랑 속담 들어가죠. 교각사루란 이거는 결국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없애면 되겠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 잡으려다가 큰 걸 태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다고 했었고요. 종기가 낮다고 말이지요. 이 종기는 역시나 대한민국이 지닌 과도기적 모순인데 역시나 이념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더 쓰면 모순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모순이었던 것이죠. 종기는 세모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종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을 태울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주 젊습니다. 그래서 밑줄이죠.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까지가 밑줄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호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호소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밑에 있습니다. 쭉 내려와 주시면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 조력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남한 측의 설득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많게는 8가지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남한 측 설득 방식이 알맞지 않은 것을 나오고요. 북한 측 설득 방식은 알맞은 거 3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잘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기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서 내려가 주시면 한층 가라를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매우 낮게 말할 것입니다. 중립부. 그러면서 설득자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돌아볼 것입니다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에다가 밑줄치고 별표. 결국 이거는 또 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쓰였어요. 그렇죠. 추측과 뭐가 되겠습니까? 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남한 측에 대한 어쨌든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뭐였다? 추측과 상상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방식 이렇게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이 나가면서 뭘 터뜨렸어요? 웃음에다가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이 웃음은 실제 마음과 뭘 갖다가 이룬다? 행동의 괴리 따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었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웃음으로 본다? 하나 더 쓰면 냉소로 봅니다. 역시나 차가운 웃음입니다. 왜? 남북한 이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쨌든 남북에 대한 비판을 봅니다. 남북 이념 비판입니다. 이렇게 가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는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습니다. 중요했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도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했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어쨌든 낮춤이었었죠. 그리고 한자성어요. 네, 안 통하니까 말하는 게 안 통하니까 말하는 게 안 통하는 것과 관련된 한자성어들인데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알겠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벌써?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보면 결말입니다. 펼쳐질 부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네모였었죠. 네, 이명준의 삶 전체를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 위에다가 뭐라 쓰면 과거. 가로치고 뭐였었습니까? 남한에 있었을 때에 대한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방 직후였었습니다. 해방 이후였었어요. 여기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대학생이셨어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때는 또 지식인으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자랑스러운 뜻이 있는데 지식인으로서의 무언 의지가 있습니다. 여자를 깔보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혜라고 하는 여자랑 이때 사귀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는 뭐 나만의 설득 방식 이미 얘기했고요. 요것이 별표가 되겠죠. 이거 별표 하나고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구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타트 자체가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이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배 안에서 지금의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구성이에요? 역시나 구성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구성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장으로 가보시면 책을 모으고 그 다음에 미라를 구경하러 다닙니다. 정책을 경멸하고 있고 그 경멸의 실은 가난 관심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을 알고 있다. 왜? 아버지가 월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국에 관심을 가졌던 거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줄이었는데요.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로 넘어갈 때가 되겠습니까? 북한으로 어쨌든 미입국할 때가 되겠습니다. 월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월북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믿어줘. 라고 하면서 여기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를 회상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사실상 결국 세기였었죠. 결국 이명준이 가장 꿈꿨던 세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향입니다. 원래 뭐 영어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 있는 그의 자신이 있었다. 조선이 폴호즈 숙소의 창에서 러시아와 유학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골의 힘을 불어넣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디에서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북한에서의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현재로 넘어오는 겁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서 시래기처럼 반의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수구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발의 심장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광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다리는 하수구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이고요.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묻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모아보고 있다? 오므라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6.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6.25가 되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쨌든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은혜와 둠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굴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이런 소리도 들렸다. 이거는 이상화의 뭐였다? 나의 침실로 썼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싹 다 뭐의 흐름이 되겠습니까? 여긴 다 의식의 흐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명준의 뭐의 흐름이 나타난다?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고요? 인물의 심리를 뭐하는 거였었어요? 열거하면서 어떻게 제시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직접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상한 나의 침실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부채의 4분짜리가 맨날 세모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채의 4분짜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현재의 뭐가 되겠습니까? 절망처 상황입니다. 이 4분짜리는 현재의 절망처 상황입니다. 삶의 광장은 왜냐하면 좁아지다 못해.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부분, 왜 부채가 이렇게 해서 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부분까지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4분짜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절망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립국입니다. 인도였었어요. 전혀 새 사람이 되기에 이래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 가지고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였다. 다만 한 가지만 없다면이라고 하면서 나왔다. 두 마리 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마리 새는 누구를 의미한다? 은혜와 어쨌든 죽은 이제 은혜 뱃속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되겠습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은혜가 되죠. 임신한 지 죽었으니까. 그리고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은혜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 저 두 마리 새가 되겠죠. 은혜와 뱃속에 아이였었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뭐였었습니까? 삶에 뭐였다? 이명준의 삶에 있어서 얘네들이 뭐였었어요? 희망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가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이 또 무너진 거였었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중략된 부분이 이거 말고 이 앞부분이 하나 있는데 중략됐어요.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이명준 인생의 돛대가 뭐였다? 부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돛대가 삶의 희망이었었죠. 네.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래서 바다를 봤더니 큰 새와 작은 새가 어쨌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고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처음 봤습니다. 그 광장의 이름이 바로 뭐였다?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5개였었죠. 바로 뭐였다? 푸른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광장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뭐가 또 잘 나오냐면 중립국과 푸른 광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어요. 바로 있어요.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뜻하는 건데요. 이념이 배제됐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야? 중립국가의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 삶과 사역 삶이 공존하는 참된 공간인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차이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명준이 추구했던 거였었어요. 개인의 뭐랑 자유가 있고 대중과의 뭐가 있어요? 소통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삶과 사역 삶이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푸른 광장의 의미가 제일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뭐 이미 여기서도 했지만 저기 완벽하게 나왔었고 자기가 무엇을 홀려있으면 깨닫는다. 그는 넉넉한 빗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고 총까지 쏘려고 했군요. 이거 맨 앞장면입니다. 이거 발단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친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또 탁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서 맨 밑에 결국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뭐를 찾았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왼쪽에 활짝 웃은 이유죠. 결국 은혜와 딸이 마음껏 날고 있는 공간에 몸을 던진 결심을 한 후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살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부채에 담긴 삶이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쪽서부터 해서 좁은 쪽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했었죠. 넓은 쪽은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이었었고 월북한 이후의 삶, 그 다음에 북한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6.25 때를 의미하겠죠. 여기는 6.25 있었습니다. 여기는 해방 이후였었고요. 이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사국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명준 삶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삶에 어디에 있다? 극한점에 있었습니다. 이 사국자리가. 그래서 인식에 또 대신에 또 무슨 의미도 있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새의 의미도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감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였다? 은혜와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었죠. 결국 명준이 아픈 사랑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별별 5개였었죠. 푸른 광장이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시달리다 벗어나는 공간이며 아내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으로서요. 거듭 얘기하지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념이 배제됐다 중립국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밤중이었습니다. 네, 누가 갑자기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 됐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이명준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선장 아저씨가 이명준한테 자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무튼 미스터리가 뭐였다? 빠졌다는 걸 통해서요. 결국 수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사실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여기를 그냥 뭘로 보냐면 자살한 거잖아. 그래서 이 결국은 전체적인 이념이 주는 비극성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걸로 보는데 요즘은 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뭐를 찾아갔기 때문에 은혜와 그 다음에 아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념이 어쨌든 배제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사회사회에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어쨌든 떠나갔다고 봤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쨌든 끝났습니다. 내용이 더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받았었는데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결국
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중립국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다의 공통점과 뭐가 되겠습니까? 차이점이에요. 결국 중립국의 특징이 공통점이 됩니다. 요거랑 요게 이제 뭐가 되겠고요? 공통점이었었고요. 지금 별 붙인 게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은 뭐였던 거였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인 삶과 사회사를 공존하는 참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게 차이점인 거고 별표 친 게 뭐였다? 공통점이었다. 늘 나오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 투시에 대한 의미입니다. 봐봐, 얼마나 좋은 걸로 봐요. 근데 여기 약간 나쁜 것도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벗어났다. 진정한 사랑을 성취했다. 그 다음에 분단 상황에 대한 어쨌든 비판적 인식이 들어가는 거긴 했지만 역시나 지식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이면서 현실도피적인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작품도 중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 최윤이라는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재작년 수련특 강의는 뭐가 나왔냐면 이 광장이 예전에 초판 광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평가도 달라졌어요. 이 투신에 대한 것도요. 완전 비극성을 부각하는 평가라고 해서 그 2019년대만 해도 그렇게 정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학습활동이죠. 일단 학습활동에서는요, 떼기 가보시면은,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쵸? 3개, 이거 3개도 너무 적게 나왔는데 한 8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뭐 공감 뭐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요거는 시험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앞부분의 말하기 방식은 무조건 나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1에서 부채와 사업자리에서인데요. 저거. 네, 부채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였었어요? 이명준의 삶이었었고요. 그래서 내보셨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리도 사실 세무치고 별표인데 그만큼 이명준의 현재 처지, 삶의 극한점과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 그 두 마리 새들은 누구였었다? 은혜와 아이였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 별표고요. 그리고 3번이 별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썼었는데 이명준의 이 소설에서는 광장과 밀실이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푸른 광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셈으로 보는 건데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라고 했고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라고 했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거는 북한을 뜻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한을 뜻하는 거였었어요. 그쵸?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넘겨가 보시면 나와요. 이거 쓰는 게 너네한테 서술형이었어요. 가보시면 우선은 광장은 뭐였었고요? 공공의 장소, 사회적 삶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주실 거예요. 공공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공간으로 사회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부재한 뭐라 말했다?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은 사회적인 뭐는 있지만 소통은 있지만 뭐는 없다? 개인의 자유는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거고요. 밀실은 셈을 치면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행복과 자유는 있지만 뭐는 없다. 사회소통이 결합된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던 게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명주리, 중립국을 선택한 거는 중립국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였었고요? 이념이 배제된 국가를 선택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명주리,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남한, 북한 어느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망적 인식이었었고 사실상 이건 남한과 그 다음에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뭐였다? 비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명준의 선택이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뭐 내 생각이니까 뭐 딱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항상 이런 거 특징 잘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세대도 뜨는 문화 하나 남았긴 한데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기랑 같이 이거는 했어. 다시 할 거예요. 어쨌든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상은 앞에 꽃하고 그 뭐지? 점사는 수업한 거를 일단 보내줄게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네. 그 모의고사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는데요. 일단 자습서 문제는 이제 풀면 돼요. 근데 이 자습서가 문제가 되게 멀리 있어요. 소다는 평가 같은 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줄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자습서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하나 더 줄까요? 네. 풀어볼 시간 있어? 네. 5월 인투 쓰셨었지. 그러면 다음에 가져가셔서 다음 주 2월 모의고사 갖고 오셔야 되고요. 2월 모의고사는 어차피 선생님이 잘하면 이거 모의고사 시험장 따로 줄 건데 분석지랑 근데 일단 어떻게 풀었는지는 갖고 와야 돼.